당신은 13살 평양 제1중교교실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선생님이 당신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나가고 교실 문이 닫힙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각또각 2명의 여자가 들어옵니다. 당신은 본 적이 없는 여자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만 봐도 압니다. 평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단 옷, 완벽한 화장, 차가운 눈빛. 한 여자가 당신 앞에 섭니다. 말없이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키를 재자 다른 여자가 줄자를 꺼냅니다. 당신은 벽에 등을 대고 섭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여자가 당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줍니다. 좌우로 돌리고 턱을 들어 올리고 코와 귀를 살핍니다. 피부 상태는 깨끗해 흉터 없고 당신은 물러서려 하지만 손이 어깨를 붙잡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자가 당신의 입을 벌립니다. 치아를 하나하나 검사합니다. 손톱을 확인하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 뒤를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인형이 된 기분입니다. 아니, 인형보보다 못한 검사받는 가축. 노래는 할 줄 아나? 여자가 묻습니다. 네, 조금. 춤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선생님이 창밖만 바라봅니다. 당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혈통은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노동당 간부이고 어머니는 예술단 출신입니다. 형제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너만 가면 돼.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 축하해. 선발됐다. 선발? 헉? 무슨 선발? 당신은 아무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차가 집으로 갈 거야. 여자들이 교실을 나갑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다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섭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선생님이 칠판을 지웁니다. 여전히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집에 가거라 혜성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그날 밤 집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평소에는 절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여동생이 당신에게 달려옵니다. 언니, 왜 엄마가 울어? 모르겠어. 당신도 정말 모릅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립니다. 당신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 여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그가 당신을 봅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칩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혜성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당에서 너를 선택했다. 무엇 때문에요? 당을 위해 봉사하는 거다. 영광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 같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더니 당신을 껴안습니다. 미안해, 혜성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세게 껴안을 뿐입니다. 마치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동생이 묻습니다. 언니 어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모두가 슬퍼하는 걸까? 선발됐다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다음날 새벽,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섭니다. 이웃집 커튼이 스르륵 닫힙니다. 아무도 창문으로 내다보지 않습니다. 모두 본 척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가방을 싸줍니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착하게 지내야 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절대 대들지 마. 알았지요? 거기가 어디길래? 약속해?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후 당신을 껴안습니다. 착하게만 있어. 그럼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는 끝내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벽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우는 건가요? 여동생이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빨리 와. 응? 빨리 올게. 하지만 당신도 압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차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뒤돌아봅니다. 집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여동생이 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입니다. 차 문이 닫힙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은 뒷유리로 집을 봅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차 안에는 당신 말고 3명의 소녀가 더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모두 예쁩니다. 모두 울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속삭입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 느낍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높은 담장, 철조망, 무장한 군인들, 차가 멈춥니다. 건물이 보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창문 없는 벽, 감옥처럼 보입니다. 내려, 운전사가 말합니다. 소녀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모두 가방을 꼭 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집의 흔적,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50대쯤, 얼굴은 무표정합니다. 따라와, 소녀들이 줄을 지어 걷습니다. 복도는 길고, 형광등은 깜빡이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모두 당신들과 비슷합니다. 어리고, 예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영광. 하지만 그 단어는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허락받았을 때. 둘째, 그녀는 벽을 가리킵니다.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예뻤던 소녀. 하지만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라. 가족도 함께 사라진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한 소녀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른 소녀는 구토합니다. 당신은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소리내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 기쁨조의 세계로. 여기서 당신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꿈은 짓밟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13살 혜성. 어제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물건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입니다. 첫 달은 교육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11시까지 걷는 법, 앉는 법, 웃는 법, 말하는 법, 허리를 더 곱게, 미소가 부족해, 눈빛이 살아있으면 안 돼. 당신은 인형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반응만 하는 춤을 배웁니다. 발레,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가락에서 피가 나도 계속 춥니다. 노래를 배웁니다. 혁명가요, 민요, 팝송까지. 목이 쉬어도 계속 부릅니다. 악기를 배웁니다. 피아노, 가야금, 기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 연주합니다. 외국어를 배웁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혀가 꼬여도 계속 따라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음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남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술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지. 남자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라. 웃되 크게 웃지 마라. 눈을 마주치되 오래 보지 마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내용이 바랍니다. 교관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실전이다. 당신은 14살입니다. 아직 어린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으로 데려갑니다. 침대가 있고 거울이 있고 그리고 당신은 떨립니다. 교관이 문 앞에서 말합니다. 아파도 소리내지 마라. 울어도 눈물 닦지 마라. 끝나면 씻고 웃으면서 나와라. 문이 닫힙니다. 당신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꼭 쥡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날 아침 당신을 끌어안으며 울던 어머니. 미안해 혜성아. 어머니는 왜 사과했을까요?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나이는 50대쯤. 군복을 입었고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합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배운 대로 미소로 답합니다. 완벽한 미소, 감정 없는 미소. 그날 밤 당신은 14살 소녀에서 기쁨조 대원으로 변합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죽습니다. 감정이라는 것, 수치심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다음날 아침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이 다릅니다. 어제의 당신은 그 눈 속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만수조에 배치됩니다. 기쁨조의 최상위 그룹, 최고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을 접대하는 소녀들. 다른 소녀들은 행복조나 만족조에 갑니다. 만수조가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의 눈에 들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첫 임무는 한 달 후입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 별장. 당신은 5명의 소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모두 화장이 완벽하고 드레스가 화려하고 향수가 진합니다. 하지만 모두 떨고 있습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는 이미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당신들을 안내합니다. 넓은 홀, 샹들리에, 수입 가구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사치품들로 가득합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랍스터, 캐비어, 스테이크, 와인.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른 세계입니다.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 양복을 입은 당 간부들, 모두 나이가 많고 배가 나왔고 눈빛이 탁합니다. 그들은 소녀들을 봅니다. 마치 메뉴를 고르듯 저 애가 새로 온 애야? 한 남자가 당신을 가리킵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4살입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합니다. 좋아, 저 애로 하지. 당신은 그 남자 옆에 앉습니다. 그는 당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립니다.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먹여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역시 새애들이 좋아. 순수하잖아. 순수. 그 단어가 칼처럼 당신을 찌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자가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가자. 당신은 따라갑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뚜껑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배운 대로 합니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도 참고 끝나면 씻고 나옵니다. 완벽한 인형처럼. 다음날 아침 차가 당신을 데리러 옵니다. 다른 소녀들도 타고 있습니다. 모두 창밖을 봅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눈에서 자신을 보게 되니까. 숙소로 돌아오자 의사가 당신을 검사합니다. 성병 검사, 임신 검사, 부상 검사. 당신은 물건처럼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이니까. 그렇게 1년이 흘러갑니다. 일주일에 2-3번 당신은 별장으로 갑니다. 때로는 평양 시내의 호텔로, 때로는 묘양산의 초대소로. 장소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남자를 접대하고 웃고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당신은 15살이 됩니다. 다른 소녀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어떤 소녀는 임신합니다. 그녀는 사라집니다. 어떤 소녀는 병에 걸립니다. 그녀도 사라집니다. 어떤 소녀는 미쳐버립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벽을 긁고 자해를 시도합니다. 그녀 역시 사라집니다. 사라진 소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새 소녀들이 들어옵니다. 13살, 14살. 당신이 2년 전에 그랬듯이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봅니다. 한때 당신의 모습,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동정하면 약해지니까, 약해지면 죽으니까. 당신은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끄는 법, 고통을 무시하는 법, 자신을 분리하는 법.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어린 시절 평양의 집, 어머니의 목소리, 대동강 변의 산책. 그 기억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당신은 특별 임무를 받습니다. 외국 고위 인사 접대. 중국 당 간부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당신은 그를 안내하고 통역하고 접대합니다. 그는 친절합니다. 적어도 다른 남자들보다는 당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중국 비단 스카프. 예쁘네. 몇 살이야? 16입니다. 어린데 공부는 안 해?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너 여기서 나가고 싶지? 당신의 심장이 멈춥니다. 함정일까요? 시험일까요? 저는 영광스럽게 당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그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겠지. 그날 밤 그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창밖을 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당신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당신에게 명함을 줍니다. 혹시 중국에 오게 되면 연락해. 도와줄게. 당신은 명함을 받지만 다음날 불태웁니다. 왜냐하면 가질 수 없는 희망은 독이니까. 17살, 당신은 이제 선배입니다. 새로 들어온 소녀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그들을 보면 당신이 보입니다. 4년 전에 겁에 질린 10살 혜성이 한 소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언니,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봅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희망을 줄까요? 모르겠어.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소녀가 옵니다. 당신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친구는 약
약점이 되니까, 약점은 무기가 되니까.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은 혼자 옵니다. 처음으로 4년 만에. 왜냐하면 그 소녀의 눈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봤으니까. 인간성. 18살이 되던 해 상황이 바뀝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일부 기쁨조 대원들이 숙청됩니다. 왜냐하면 전 지도자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당신은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그저 조용히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하지만 공포는 더 커집니다. 언제 당신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어느 날 한 소녀가 사라집니다. 가장 예쁜 소녀, 가장 인기 있던 소녀.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 고위 간부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녀의 물건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관이 모두를 모읍니다. 입을 조심해라. 귀는 벽에도 있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모두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봅니다. 혹시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위험한 말을 한 것은 없었는지.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결혼. 어떤 기품조 대원들은 고위 간부와 결혼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숨겨진 관계지만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이가 들면 조용히 어딘가에 정착합니다. 물론 평생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25살쯤 되면 졸업합니다. 지방으로 보내지거나 당 기관에 배치되거나 혹은 사라집니다. 19살, 당신에게 기회가 옵니다. 한 고위 장성이 당신을 지명합니다. 저 애를 내 별장에 고정 배치시켜. 처음에는 공포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속된다는 것은 더 깊은 감옥을 의미하니까.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55살,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의외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별장에서 지냅니다. 다른 기쁨조 대원들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그만 접대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그가 옵니다. 당신은 저녁을 준비하고 술을 따르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의 음모, 파벌 싸움, 숙청 소식. 당신은 듣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묻습니다. 나를 두려워하나?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예,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래, 그럴 거야. 나도 모두를 두려워하니까. 그날 밤 그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옆에 누워 잠듭니다. 당신은 그의 얼굴을 봅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권력력도 공포도도 없는 그저 나이 드는 남자. 당신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동정? 연민? 아니면 그저 피로? 20살이 되던 해 그가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내 비공식 부인이 되지 않겠나? 당신은 놀랍니다. 결혼? 공식적으로는 비서로 등록하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너도 알잖아.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탈출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감옥일까요? 아이를 낳으면 보호해줄게. 너와 내 가족 모두. 가족, 당신은 7년 만에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여동생,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당신 때문에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까요? 좋습니다. 당신은 대답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당신은 그의 부인이 됩니다. 물론 세상은 모릅니다. 그에게는 공식 부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의 존재. 하지만 적어도 안전합니다. 적어도 매일 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후, 당신은 임신합니다. 배가 부르고 입덧이 심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이라기보다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 안에서 자라는 생명. 7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딸입니다. 작고 붉고 울음소리가 큽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7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미안해. 당신은 속삭입니다. 네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가 옆에 섭니다. 그의 얼굴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감정, 후회, 이름을 지어.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희망, 자유, 평화, 소랑. 당신은 말합니다. 이름을 소망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이름이야. 하지만 다음날 그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공식 가족에게 입양시키겠어.
당신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이해해. 네가 키우면 위험해.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제발 제 아이예요. 내 아이이기도 해. 그리고 이게 아이를 위한 거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일주일 후 그들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당신은 아이를 붙잡으려 하지만 간호사들이 당신을 말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라리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당신은 빈 밤에 혼자 남겨집니다. 가슴에서는 젖이 흐르고 팔은 비어있고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은 벽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도망치자. 죽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자. 당신은 계획을 세웁니다. 별장의 경비가 가장 약한 시간, 탈출 경로, 중국 국경까지의 거리,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도 빼앗겼고 인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보름 후 당신은 실행합니다. 새벽 3시 경비원이 졸 때 당신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2층이지만 상관없습니다. 발목을 삐지만 계속 뜁니다. 어둠 속으로, 숲 속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개 짖는 소리, 군인들의 고함. 그들이 당신을 쫓습니다. 당신은 강에 뛰어듭니다. 차가운 물이 폐를 얼립니다. 하지만 헤엄칩니다. 반대편 강둑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손이 풀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때 총소리, 어깨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고통. 당신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붉은 물, 차가운 어둠. 이제 끝인가요? 누군가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군인입니다.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미친년, 그가 욕합니다. 당신은 웃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웃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도했으니까. 적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다시 그 건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실로. 감옥, 벽은 축축하고 공기는 악취로 가득하고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일 신문을 봤습니다. 누가 도와줬나? 어디로 가려고 했나? 누구에게 말했나?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손톱이 뽑힙니다. 물고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미 떠났으니까. 석 달 후 그가 옵니다. 당신의 남편. 그는 당신을 봅니다. 뼈만 남고 상처투성이고 눈빛이 죽은. 왜 그랬나?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를 똑바로 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날 죽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어요. 그가 입을 다뭅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아이는 건강해.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 그 아이 이름도 모르겠죠? 소망이라는 이름도 없어졌겠죠? 그가 고개를 돌립니다. 미안해. 그 말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그가 떠납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당신은 석방됩니다. 하지만 기쁨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방의 한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함경북도의 탄광마을. 여기서 당신은 일반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감시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양에서 온 노동자. 당신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기계 소리와 먼지 속에서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늙고 몸은 망가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당신 것이니까.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미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년이 흐릅니다. 당신은 26살이 됩니다. 어느 날 새 노동자가 옵니다. 젊은 남자, 29살. 그는 친절합니다. 당신에게 말을 걸고 점심을 나눠주고 웃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경계합니다. 모든 친절이 함정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진심입니다. 그는 당신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저 과묵한 여자 노동자로만 봅니다. 1년 후 그가 청혼합니다. 나랑 결혼해요. 당신은 놀랍니다. 왜요? 왜긴 왜요? 당신이 좋으니까. 좋다. 그 단어가 낯섭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저는 과거가 있어요. 누구나 과거는 있죠. 제 과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당신은 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 슬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그저 감정. 고마워요. 당신은 속삭입니다. 결혼식은 작습니다. 증인 2명, 간단한 서류. 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한 결혼이니까. 그날 밤 당신은 떨립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을 봅니다. 그도 긴장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당신을 껴안습니다.
다가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7년간의 악몽.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당신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그는 당황하지만 그저 당신을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1년 후 당신은 다시 임신합니다. 이번에는 두렵습니다. 아이를 또 빼앗길까봐. 하지만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아들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안고 맹세합니다. 이 아이는 보호하겠다고. 이 아이는 당신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고.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삽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저녁을 먹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그 별장, 그 남자들, 고통. 하지만 깨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습니다. 또 꿈 꿨어요? 응?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안전,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여전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으로서 10년 후 당신은 37살이 됩니다. 아들은 10살, 건강하고 밝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게 됐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당신은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탓했으니까. 왜 더 싸우지 않았을까? 왜 순순히 따랐을까?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생존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뭐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어릴 때? 그 시간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당신은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은 말할 수 없으니까. 진실은 당신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13살에 간 소녀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을 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해요. 아들이 웃습니다. 당신도 웃습니다. 그래, 그럴까?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의 인생은 다를 겁니다. 당신은 그를 교육시킵니다. 책을 읽히고 공부를 가르치고 꿈을 꾸게 합니다. 넌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당신은 말합니다. 아무도 널 막을 수 없어.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막힙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줄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신은 40이 됩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몸은 지쳐갑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유엔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쁨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성적 노예, 인권 유린, 범죄. 당신은 화면을 봅니다. 낯선 용어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 남편이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어요. 알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당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못 봐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당신은 일기를 씁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13살에 끌려간 소녀, 7년간 지옥을 견딘 소녀, 도망쳤다가 잡힌 소녀. 그리고 살아남은 여자. 내 이름은 혜성이다. 나는 1985년에 태어났고 1998년에 죽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당신은 일기를 마루 밑에 숨깁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수 있도록, 언젠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당신 같은 소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견뎠다는 것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2020년 남편이 암매에 걸립니다. 말기입니다. 병원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약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을 잡고 매일 병상을 지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합니다. 왜요?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당신은 날 살렸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가 웃습니다. 마지막 미소. 사랑해요, 혜성씨. 나도 사랑해요. 그가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웁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 하지만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인간성을 돌려줬으니까.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줬으니까. 장례식은 조용합니다. 친구 몇 명, 가족들. 당신은 관 앞에 섭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은 45살에 홀로가 됩니다. 아들은 평양에서 일하고 당신은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국경이 철저히 봉쇄됩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하고 배가
계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 별장, 그 남자들, 그 고통.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자의 기억입니다. 2023년 당신은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어머니,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은 웃습니다. 그리고 울니다.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사랑하길. 2024년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젊은 여자, 30대 중반. 해성 동무 맞습니까? 당신의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보이브? 아니면 저는 기자입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봅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요? 기쁨조 생존자. 증언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떨립니다. 말하면 죽습니다. 당신도 아들도 못합니다. 제발 가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마이너스. 안 된다고요? 당신은 소리칩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여자는 떠납니다. 하지만 명함을 남깁니다. 그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루 밑의 일기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썼던 그 말들. 하지만 아들이 떠오릅니다. 곧 태어날 손주. 그들의 미래. 당신은 명함을 불에 태웁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 더 이상은 못 잃어. 2025년 지금 당신은 50살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여자아이. 당신은 그 아이를 안고 옵니다. 너는 다르게 자랄 거야. 당신은 속삭입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당신도 압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13살 소녀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악몽이 그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꿈속에서 13살의 당신과 똑같이 겁에 질린 소녀들. 도와주세요.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돈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벽이 없고 쇠창살이 없는 감옥. 하지만 가장 견고한 감옥. 공포로 만들어진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50살의 얼굴. 주름지고 지치고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당신은 봅니다. 13살 혜성을 여전히 그곳에 갇혀있는. 당신은 거울에 대고 속삭입니다. 미안해. 너를 구하지 못해서. 손주가 옵니다. 당신은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 아이가 잠듭니다. 당신은 창밖을 봅니다. 평양의 하늘, 여전히 회색입니다.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당신의 일기는 여전히 마루 밑에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채, 읽히지 않은 채, 영원히 숨겨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남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항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승리입니다. 당신은 혜성입니다. 1998년 13살의 빛을 잃었던 별. 7년간 지옥을 견뎠던 별, 도망쳤다가 부서졌던 별, 하지만 여전히 아주 희미하게라도 빛나고 있는 별. 당신의 빛은 약합니다. 세상이 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루 밑의 일기를,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이야기를. 2025년 겨울 50살의 당신은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공장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손주를 돌봅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부서졌지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쓰이고 있는 이야기,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환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쁨조의 세계로. 당신은 그곳에서 죽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혜성, 어둠 속에서도 빛났던 별. 그때까지 당신은 기다립니다.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자로서.